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이런 여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내가 임플란트를 해도 괜찮을까 이런 불안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임플란트는 적절한 때에 시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임플란트 시작이 겨우 반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시작하는 나이는 대개 50대에서 60대이고 요새는 틀니를 쓰시다가 임플란트 바꾸시려는 고령의 환자분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는 분들 중에 전신질환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좀 힘들고요. 70대, 80대 분들은 여러 개의 전신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고령의 환자분들이 가장 흔히 먹는 약은 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이라고도 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복용하기도 하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분들도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안 멈추게 됩니다. 때문에 임플란트를 할 때 수술 후에 피가 늦게 멈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항혈소판제를 먹는 분들은 적절한 봉합을 해드려야만 지혈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피 묽게 하는 약을 먹는 분들은 약을 며칠 끊고 발치나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중단하는 게 환자분께 무리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새는 가능하다면 항혈소판제는 안 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혈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항응제 역시 플랩리스, 즉 무절개 방식 혹은 최소 절개를 통해 약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령의 환자가 임플란트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가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의 뼈 대사 균형이 깨지는 질환입니다.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보다 더 왕성해지면 척추나 고관절뿐만 아니라 턱뼈와 치조골에도 동일하게 골소실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네,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나 발치를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고 계실 수 있는데 그런 약들의 성분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 약물 관련 턱뼈 괴사가 올 확률이 있습니다. 괴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식병이라서 뼈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말라 죽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약도 먹고 주사도 맞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뼈는 아주 단단하니까 마치 우리 손톱이나 이런 머리카락처럼 죽은 조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뼈는 끊임없이 오래된 부분을 깎아내고 새로운 부분을 만드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죠. 원래 뼈를 깎아내는 세포가 적당히 활동을 해줘야 낡은 뼈가 치워지고 새 뼈가 들어오는데 일부 골다공증 약물들이 이 파골세포를 억제하다 보면 죽은 뼈가 그대로 방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약을 드신다고 해서 무조건 임플란트를 못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 환자분 본인이 먹는 약의 종류를 아셔야 됩니다.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비타민 D 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고요. 자, 그리고 위험성 있는 비스포스네이트 계열의 약이나 데노스밥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고 있는 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짧게 몇 개월 약을 중단했다가 임플란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저질환 외에도 고령의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제 경험상으론 두려움 그리고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권장드리는 치료 방법 중 하나는 임플란트랑 틀니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악에 남아있는 치아들은 전반적으로 잇몸뼈가 많이 내려가 있었고 뿌리 쪽 충치가 심한 치아들이 많아 일부는 부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분께서는 아래 틀니를 쓰기가 어려워져서 치과에 내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건 치아 상실 부위에 모두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환자분께서는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를 매우 좀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선 상태가 괜찮은 하악 우측 2개의 치아에 대칭되는 부위에 보험 임플란트를 2개만 식립하셨습니다. 자, 이후 골류착이 끝나면은 상태가 안 좋은 하악 전체들을 모두 발치한 뒤에
임플란트에 보철을 올리고 4개의 치아에 거는 부분 틀니를 만들어줬습니다. 우측에서는 환자분의 자연 치아가, 좌측에서는 임플란트가 잡아주니까 부분 틀니가 환자분이 식사하시거나 말하시할 때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위치에 소수의 임플란트를 활용한 틀니를 해드리면서 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나머지 절반은 주기적인 검진입니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AS가 필요해진 경우 임플란트를 했던 치과에 방문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크기가 굉장히 작고 엑스레이로 그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어떤 회사의 임플란트를 사용했는지 또 어떤 연결 방식을 사용했는지 다른 병원에선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임플란트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잇몸 뼈 안에 들어가는 고정체, 치아의 머리에 해당하는 크라운,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지대주가 있고요. 이 지대주는 고정체의 작은 나사, 스크루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스크루가 풀려가지고 보철물이 흔들거릴 수가 있고 크라운을 붙인 저체체가 아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 치아처럼 주위염이 진행되어 뼈가 점점점 누울 수도 있습니다. 주위염은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주의해야 되는 염증. 우리 치주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치주염, 네네. 예, 우리 자연 치아에서는 치아 주변에 이제 염증이 진행돼서 치조골, 잇몸뼈가 조금씩 이제 내려갈 수 있는데 자연 치아의 치주염을 임플란트에선 임플란트 주위염이다 이렇게 대응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와 다르게 골에 유착이 되어 있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하게 진행되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는 불편감으로 내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 중 스크류가 풀려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빨리 치과에 오셔가지고 스크류를 다시 조이셔야 됩니다. 스크류를 풀린 채로 씹다 보면은 임플란트 부품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칫솔질을 잘 못하거나 치아 관리를 평소에 잘 못하시면 생기는 건가요? 원인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아 관리가 안 돼서 생기는 경우도 당연히 많습니다. 자연 치아는 뿌리와 잇몸뼈 사이에 치주인대라는 조직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이 치주인대가 외부 세균의 침입에 저항하는 일종의 방어선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에는 이러한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주위염에 더 취약하게 된 거죠. 임플란트를 자연 치아보다 더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환자분은 치과에 오랜만에 내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하게 진행되어서 임플란트를 둘러싼 잇몸뼈가 많이 소실되셨습니다. 자, 임플란트 보철만 제거해도 주변에 치대가 매우 많이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악동 거상술과 골 유도 재생술을 동반하여 다시 2개의 임플란트를 그 자리에 식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악동의 막과 잇몸이 붙어 있고 상악동의 뼈도 굉장히 이제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수술 시 막의 천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주 섬세한 술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후 약 6개월을 기다린 뒤 보철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다시 충분한 뼈가 있는 임플란트를 사용하실 수 있으셨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은 다른 부위에도 비슷하게 임플란트 주변 골소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골소실이 진행되기 전에 조치를 받아서 기존 임플란트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죠. 골소실 진행 전에 골소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환자분이 관리가 안 된다 하면은 치과에 오셨을 때 환자분 이런 데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더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문제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혹 나사가 이제 풀려 있는데 그냥 그 상태로 계시고 있는 분도 골소실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즉각적으로 나사를 조여주는 조치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치과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건강히 오래 쓰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